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문다혜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죠. 오늘 1심이었고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네,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다혜 씨는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그리고 제주시에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요. 문 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고 그리고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났다고 지적하면서 1년을 구형한 바 있고요. 오늘 1심에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이제 당분간 정지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틀간 평일을 이어간 끝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신주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입니다. 이로써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헌재는 우선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해 헌법에 따라 임명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헌법소원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행 측은 후보자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한 대행의 지명으로 임명 절차가 개시되면서 인사청문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만 지나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본안 사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달 새로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을 중심으로 이틀 연속 평일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이 여러 건 접수됐지만 가처분은 일단 한 건에 대해서만 인용했습니다. 헌재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불과 이틀 앞두고 후임 후보자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당분간 헌재는 또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되자 총리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즉각적인 후보자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종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국무총리실은 한 줄짜리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으로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8일 만에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헌법소원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재판관 전원일치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총리실 내부에선 사실상 종국적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라며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헌재의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 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정당한 권한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거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도부 역시 불복할 방법도 없다며 본안에서 제대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을 놓고 정치권에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이나 반명 빅텐트론에도 영향을 준다는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은 영향이 없을 거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반대의 관측을 내놨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양당 시각도 엇갈렸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헌재 결정이 얼핏 보면 안 좋은 주제지만 한 대행을 향한 관심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한 대행을 공격할수록 한덕수 차출론은 더 커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내 관계자도 한 대행의 출마는 본인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며 차출론에 별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일각에서는 한 대행을 겨냥한 견제의 목소리도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유감이라면서도 한 대행이 관세 협상 문제 등 할 일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비서실장을 맡은 김대식 의원도 한덕수 차출론이 국민의힘 경선에 혼선을 준다며 한 대행이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게 교통정리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제 헌재 결정으로 한덕수 차출론은 이제 실행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한 대행이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지명이 아니라 후보자 발표라고 밝혔을 때부터 이미 스텝이 꼬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이 경선 흥행을 위해 한덕수 차출설을 계속 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대행 출마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힘이 빠진 게 아닌 만큼 계속 차출론을 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행이 자신의 내란 관여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대선 출마로 빠져나가려 하지 않겠느냐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전략대로 정책 행보를 뚜벅뚜벅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양당 아침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은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고리로 한 대행을 맹비난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가 권한을 남용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건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침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속고 되제해야 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은 한 대행 탄핵에는 미 관세 협상 등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자제하는 기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이 매우 유감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대행이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주어진 책무를 이행한 거라며 이를 가로막은 헌재 결정을 고무줄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며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국정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양당의 경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조금 전 경선 미디어 데이를 열고 1차 경선 토론의 조추첨을 진행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 또 유정복 인천시장과 양양자 전 의원이 같은 조에 속했고
이철우 경북지사와 나경원 의원, 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다른 한 조에 포함됐습니다.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 4명은 이번 주말 조별 토론회를 거친 뒤 100%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더해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주자들은 이번 주말 첫 지역 경선인 충청권 경선을 앞두고 중원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예비후보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K방산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스웨덴의 친환경 도시인 말메의 시장을 만나 기후 경제와 지방 분권을 강조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충북 청주의 자영업자 식당을 방문해 민생 경제 현장 행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충격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졌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한홍 기자, 동결 배경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분기 경기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확대됐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정부의 경기 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부채의 재확대 가능성 등을 좀 더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 후 배포한 자료에서 1분기 경기 부진과 관련해 1분기 성장률이 2월에 전망한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미국 관세 정책 우려에다 대형 산불과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등 일시적 요인들까지 겹쳐 내수와 수출 모두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은 금통위 회의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에 찬성했고 1명만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6명의 금통위원 모두 향후 3개월 이내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우리 증시 흐름도 좀 알아보죠.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급락했는데 코스피는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0.17%, 코스닥 지수는 0.14% 오른 채 출발해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개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소식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납품하는 SK 하이닉스는 약세고 반면 삼성전자는 상승 중입니다. 환율은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3시 반보다 10원이나 내린 1,416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 달러화 약세가 거세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에서 1,41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빠른 시기에 합의해 정상 간 발표할 수 있도록 뜻을 맞췄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장관급 회담에 참석할 의사를 밝힌 데 이어서 안보 비용 언급까지 하자 일본 내부는 크게 당황한 모습입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미일 간 관세 협상이 일단은 끝났는데 양측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우선 일본 측 대표로 참가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 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50분간 회담을 한 데 이어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 등과 45분 동안 관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 재생상은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나라가 되도록 조기에 합의해 정상 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뜻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일 양국이 다음 협의를 이번 달 안에 실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장관급에 이어 실무급 협의도 계속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협의를 최우선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직접 참가를 하겠다고 한 데 이어서 방위비 의제를 언급한 것에 일본 측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번 협상에 직접 참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시바 총리는 어젯밤 총리 관저로 하야시 관방장관 등 관계 강요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또 워싱턴에 도착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관련 대응책을 긴급히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회담에 참가하는 것에 감사하다며 미일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상당히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일본과의 군사 지원 비용을 언급하면서 관세와 안보 비용을 연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안보 문제를 연기할 경우 일본의 더 많은 안보 양보가 불가피해 협상에서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일 간 관세 협상 과정과 결과는 우리나라로서도 추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가 오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을 늘리기 전 수준인 3,058명이 유력한데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의 버티기 전략에 정부가 또 백기를 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발표 오늘 오후로 예정돼 있죠? 네, 이조국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1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부총리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 그리고 복지부 관계자가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은 어제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 발표는 의대 총장단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오늘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 발표하면 각 대학은 이번 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를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게 됩니다.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전원 복귀를 정원 동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정부가 한 발 후퇴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네, 정부는 지난달 7일 3월 말까지 의대생이 학교로 전부 돌아오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의 재적 압박에 전국 의대에선 복학 행렬이 이어졌지만 대다수 의대생들은 여전히 수업 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생의 수업 복귀율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이번 학기마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전원 복귀 조건과 무관하게 먼저 정원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생 복귀를 위해 이제 추가로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5,058명을 고집할 경우 자칫 돌아온 학생들까지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또 한 발 물러선 모양새인데 의대생들의 버티기 전략이 이번에도 통했다는 우려 섞인 비판도 나옵니다. 의대생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제공한다는 형평성 논란 역시 제기됩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에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의료계에선 모집 인원 감축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당장 의대 교육이 정상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이 됐던 50대 근로자 한 명이 사고 닷새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상 악화로 사고 실종자 수습에 무려 125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로 실종됐던 포스코 ENC 소속 50대 근로자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뒤부터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켜졌다가 다시 꺼지면서 위치 추적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소방당국은 이른바 골든타임, 72시간 안에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지만 수색 작업은 난항의 연속이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집안이 내려앉으며 휴가 붕괴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수색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만 수차례. 흔들림이 감지되는 등 붕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구조 작업이 재개됐고 결국 A씨는 사고 발생 125시간 만에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컨테이너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조금 더 빨리 구조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실종자가 모두 수습된 만큼 관계 당국은 붕괴 지점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지하터널의 하부 기둥을 보강하기 위해 자재를 내리던 중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 사고에 대한 원인과 그분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광명시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 ENC는 실종자 발견 직후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경찰은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61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인데 현장 감식과 공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 등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뒷돈 수수 의혹 등이 제기된 강원 지역 중고교 사학재단 강원학교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원학원 전 이사장 허모 씨와 이사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강원고등학교 예술관 일부를 이사장 숙소로 리모델링에 사용을 하고 각종 가전제품과 비품, 관리비 등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제를 사고팔거나 유출했다는 이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교원과 유명 강사, 사교육업체 등 관련자 100명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교사들이 팀까지 꾸려 조직적으로 문항을 거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희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교원과 유명 강사, 사교육업체 등 관련자 12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0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72명, 학원 강사 11명, 유명 학원 법인 3곳과 학원 대표를 비롯한 직원 9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교육업체와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7차례 진행했는데요. 유명 사교육법인 3곳과 수능 1타 강사로 유명한 조모 씨, 현모 씨 등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거래 의혹과 관련해 교원 47명과 사교육업체 측 19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6년 현직 교원이 학원 강사에게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교육부는 교원이 학원 문제를 만들어준 대가를 받으면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금지한다고 공문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치된 교원들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업체 쪽에 팔고 모두 48억 6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항 1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았는데 송치된 강사들은 문항 거래에 최대 5억 5천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교원은 팀까지 꾸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원이 현직 교사 등을 모아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차명 계좌로 문항 판매 대금을 받은 겁니다. 이와 별개로 과거 자신이 외부에 팔았던 문제를 학교 내신 시험에 낸 교원 5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원 249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주고 212억여 원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수능 입시 시험 문제 유출 의혹도 불거졌는데 이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앞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특정 학원 모의고사 교재에 쓰인 지문이 그대로 나오면서 금품이 오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문항을 출제한 교수와 학원 강사, 평가원 사이 유착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교수가 자신이 감수한 발간 전 EBS 교재 지문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했고 자신의 교재에 이 지문을 활용한 강사는 다른 교원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평가원이 기출 중복 검증을 제대로 못한 사실도 확인돼 경찰은 관련자들을 업무 방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교육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부 등과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영, 이승훈 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헌재 어제 인용 결정으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한덕수 차출론이 흔들릴 것이다. 아니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전망이 엇갈리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영향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본인이 한 것들이 실패되고 있잖아요. 마은영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고요.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9대0 전원일치 의견으로서 가처분이 인용됐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지명이 무효됐잖아요. 사실상은.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한풀 꺾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뭐 나온다 할지라도 사실상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공무원 출신이고 고건 전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반기문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장고 끝에 그만두셨거든요. 저는 한덕수 대행도 장고 끝에 그만둘 것이다.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입지가 확 좁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장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반기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그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50일도 안 되는 지금 짧은 단기간 레이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에 했던 그 반기문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어떤 레이스다 보니까 그 긴 레이스 속에서 여러 가지 풍파를 견디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검증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보수 우파의 정부뿐만 아니고 2007년 전후에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어떻게 보면 그 국무총리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 이전으로 가면은 김대중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했고 결국 그 긴 과정 속에서 여러 번의 어떤 어떻게 보면 국회에 이 청문회를 거쳤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 사람은 없었다고 하지만 크게 먼지가 날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검증이란 것을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프레임이 좀 더 강화된 것 아닌가. 쉽게 말하면은 마은혁 임명 안 했더니만 본인 임명해 주니까 돌아서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보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 저는 뭐 서너 가지 이유로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를 떠나서 국민들의 인식을 생각하기에 이게 보니까 이게 그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봤을 때는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딴지 걸었다. 그로 인한 어떤 피해자 프레임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 이름이 자막에 최진영 변호사님이라고 잘못 나갔다 그래서 제가 성함을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이고요. 지금 최진영 변호사께서 보복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대행이 피해자라는 건가요? 저는 이해를 좀 못했는데 한덕수 대행 3년간 호의호식하면서 경제 말아먹은 장본인 아닌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경제를 파탄낸 분들이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무능한 프레임이 있죠. 그리고 3년간 지금 이 어려운 지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도 무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고 뭐 출마한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걱정하겠어요?
오히려 출마하지 않는 것이 국민들께 또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관세 문제도 차기 정부에 좀 넘기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최근에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호남에 갔다가 이번엔 울산에 갔는데요. 울산에서 어디를 들렀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냥 단순히 돈가스를 하나 공급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그런 마음까지도 같이 주시는 것으로 저한테 확 느껴지네요. 정말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또 저희도 울산에 오는 길이 있으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영호남을 오가는 한덕수 대행인데 울산에서는 보신 것처럼 돈가스 집을 갔거든요. 그냥 돈가스 먹고 싶어서 들어간 건 아니겠죠? 예.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연 이번에만 이렇게 했냐? 예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저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저 언론사의 카메라가 안 따라갔을 뿐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 특히 통상산업 전문가로서의 어떤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갔던 그 광주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연간 한 50만 대를 생산하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를 미국에 수출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울산에 갔는 것 같은 경우에도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조선업과 관련된 겁니다. 둘 다 미국이 관심이 있고 통상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통상 외교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협상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점검 차원에서 현장에 나갔다라고 본다면은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울산에 가서 뚠뚠이 돈가스, 저도 갑자기 점심이나 먹고 싶었는데요. 거기는 가서 저렇게 안아드리고 또 격려해 줬는데 사실 광주에 가서도 저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광주에 있는 일부 시민단체가 저와 같은 것을 반대해가지고 직접 가지 못하고 손편지를 써가지고 격려 편지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보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총사령탑으로서 애쓰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자꾸 이게 대선 행보가 아니냐.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정작 본인은 대선에 디귿도 꺼내지 마라. 출마에 치읓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모든 행보를 지나치게 정치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시각이 오히려, 조금 잘못된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손편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저희가 뭐 업체를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15년간 결시가동을 도운 훈훈한 사연이 있는 그런 가게고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저런 선행을 한 가게였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 손편지요. 손편지를 쓰는 일이 또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죠. 저건 국민들께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생각되고 방문한 지역도 광주를 갔다가 울산을 가는 거잖아요. 영호남을 한 번씩 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균형 있게 정치적인 감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기 행동들을 보면 뭐가 좀 안 어울리는 옷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공무원이 갑자기 정치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한 듯한 표정이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색하셨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난가병이라는 얘기도 하던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대통령 가마를 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난가?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까? 대통령 가마를 타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거, 대통령 행세한다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저는 조금 이제 은퇴할 시점이고 좀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전 세계와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미국이 어려운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 문제도 최대한 늦게 협상하는 것이 좋고 내가 대행인데 무슨 협상권이 없다. 라고 하면서 좀 밀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한덕수 대행이 좀 차분하게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광주 가서 천원백반집에도 또 손편지를 썼었고 이번에 이제 돈가스 집에 손편지를 썼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총리실에서 공개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총리실에서 사실상 공개한 거고 예. 좀 약자와의 동행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트럼프 관세정 오세훈 시장 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은 예.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탄핵에 찬성하면서 좀 반성적인 입장을 했던 오세훈 시장 같이 예. 중도 확장성이 있는 분들,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들이 그나마 좀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서 반전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조금이나마 회생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출마를 하지 않고 탄핵을 적극 반대했던 분들이 주도적으로 선거운동을 임하고 있어서 저는 참 국민의힘이 좀 망해가는 집안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최근에 오세훈 시장 만나기 바쁜데 한덕수 대행도 또 연락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정치인의 모든 행보는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뭐 대선을 염두에 두든 아니든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어떤 메시라고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비상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는 대기업뿐만 아니고 어려운 서민들도 보듬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1타 강사라고 하듯이 대한민국 1타 외교 통상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DJ 시절에 어떻게 보면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의 한미 FTA 관련해서 한국 단정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명박 정부 때는 제가 기억하기에 대미 대사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때보다도 내부 내치를 넘어서 외치, 특히 미국과의 어떤 외교 통상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울산에 있는 현대 HD 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밥그릇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거기다가 잘 나가는 대기업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정말 우리가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은 돈가스. 보통 우리 사람 먹는 게 뭐냐? 백반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통 사람들의 시각에 눈높이에서 맞는 것은 그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건 총리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현재 조기 대선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런 아까는 이런 시각이 있지 사실 조금 전에는 마치 이것이 국무총리실에서 공개했는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죠. 오히려 YTN을 비롯한 많은 언론사들이 따라 붙었고 손편지도 미리 써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사장님이 요청해서 거기에 써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는 것은 지나친 어떻게 보면 정치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시각이 지나친 건지 행보가 지나친 건지 이거는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한덕수 사출론의 트심, 이른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한덕수 대행을 전격적으로 만나서 관세 확 내리면 이것도 변수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다 관세 유예했잖아요. 뭐 만나서 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전 추후 대통령 관세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좀 협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관세는 일단 유예는 일단 한 상태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나쁜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타결을 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 타결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6%가 뭐 16%로 줄어든다고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 수 없고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을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만난다 할지라도 협상 자체는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 조기 대선 관리자잖아요. 총리고요. 대행이잖아요. 그러면 정 나오고 싶으면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상식 아닐까요?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은 한독수 권한대행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외교 통상, 특히 관세 문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과 달리 지금 어떻게 보면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개별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한 60일, 90일 정도 유예를 해놓고 그 사이에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전문가들이 거기에 붙어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GDP에서는 80%가 우리나라는 통상, 외교 통상 그 무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의 어떤 그 경제가 달려 있다고 하면은 대통령 내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 그게 세월호가 빠져가는데 거기에서 선장이 학생들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도 오히려 한덕수 권한 대행이 더 열심히 하시라라고 해야 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견제만 할 것이 아니고 예.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부 청사 앞에서도 1인 시위도 했습니다. 이거 출마용 관세 협상 아니냐 이런 건데, 민주당 지금 입장은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지금 협상할 게 아니라 차기 정부가 세워지면 그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도 기시다 총리도 지금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까지도 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한 달 반 있으면 대행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 나온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협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정말 탁월한 능력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친해서 좋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민주당이 말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트럼프는 대화의 상대로 벌써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정책으로 자칫 잘못하면 경제 정책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이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일각 보도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지금 연락을 당분간 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왜 그런 그렇습니다. 걸까요? 결국은 이 부분이 예. 만약에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박수영 의원님이 찾아갔더니만 대선에 디귿도 꺼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여 명이 연판장을 돌리면서 출마선을 하라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견제도 강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경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경선 열차는 그대로 출발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같이 출마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민주당의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스탠스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민이 정말 강하게 끌어당기면 그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결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지율 보고 결정하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지율을 떠나 예. 지지율이 뭡니까? 잘하면 지지율도 가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미 어떻게 보면 FTA를 기초로 해서 미국과의 통상 교섭 협상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표가 갈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한덕수호는 한덕수 버스는 버스대로 가고 예. 국민의힘 경선 열차는 경선 열차대로 가는 그런 투트랙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열차 출발했습니다. 오늘 미디어 데이도 했고요. 경선 열차가 출발한 가운데 이 후보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약간은 선을 긋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경선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파는 모습도 안 좋고 대통령의 마음을 파는 모습도 안 좋고 자꾸 언급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들이 그 윤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윤심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이 윤심보다 한 5천만 배 더 중요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읍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집으로 보내드리고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킵시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자꾸 언급하지 말자, 이 얘기가요? 얼마 전에 관저를 다녀온 나경원 후보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저는 대선도 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돼서 그렇게 슬프시다라고 생각되면 나오지 않고
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갑자기 대선 나오고 어정쩡하게 좀 윤심 팔지 말자. 본인이 가장 많이 팔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상하다 생각되고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라서야죠. 이제는 뭐 돌아올 수 없는 권력이잖아요. 예. 그리고 내란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각인된 분이고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집으로 가셨으니까 다시는 이게 언론에 회자된다라고 해서 국민들께도 도움이 안 되고 뭐 모든 게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좀 보내드리고 다시 좀 책임지는 모습 좀 보여주고 더 이상 갈라치기 하지 않고 좀 통합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보수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보수가 법은 잘 지켰는데 이제 법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좀 유능하고 법을 지키는 보수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윤심의 선긋기 전략, 한동훈 후보, 나경원 후보, 유정복 후보 발언을 저희가 이렇게 모아봤는데 저기에 김문수 후보도 들어갑니까? 앞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님도 예. 이제는 그 산토끼 잡기 전략으로 지금 나가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에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결집했다. 한마디로 선집토끼 후 산토끼 전략인데 예. 이미 지금 경선 열차가 출발하면서 이 친윤 내지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은 어느 정도 결집이 됐고 예.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미 뭐 김문수 후보라든가 아니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팬덤으로 끌어당겼다 생각을 나는 하는 것이죠. 집토끼는 어느 정도 그렇죠.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집토끼 전략을 했을 때에 추가적인 표의 확장력이 있다라고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도를 넘어서 결국 산토끼를 잡으러 나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윤심을 자기한테 있다라고 해서 결집을 한 다음에 예. 이제 중도로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되면은 이제 미디어 데이를 했고 이제 오늘 봤더니만 두 팀으로 나누는 경선 토론 예. 팀도 나눴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선으로 가기 위한 전략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중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어떻게 출발점이다 보니까 거의 예. 비슷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약간의 어떤 선을 긋는 예. 다만 이게 한번 1차 경선을 지나고 2차 경선으로 가면 또 5대5 민심 5 또 당심 5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때는 또다시 집토끼를 모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호흡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한마디로 살짝 더 나갔다가 살짝 후퇴하는 이런 전략을 네. 구사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네, 어쨌든 뭐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집토끼는 좀 잡았으니까 산토끼 전략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셨는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집토끼를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대구를 찾았는데요. 이 사진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구에서 한동훈 후보가 무릎을 꿇은 모습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배신자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한다 이런 전략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기억의 공간에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묵념을 했습니다. 사실 환호하는 대구 시민도 있지만 배신자라고 소리친 대구 시민도 많다고 하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이제는 나 정면 돌파한다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뭐 TK 시민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했습니다만 3년 만에 퇴장하고 탄핵됐잖아요. 이 역사의 비극이 다시 오지 않아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 다시 오지 않을 줄 알았잖아요. 또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정치로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당연히 내란은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잘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해서 날개를 꺾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민에서 TK 지역이 고립돼 버려요. 그리고 TK 출신 국회의원들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돼서 더 강성 구구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과거 자민련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TK 시민들이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국민의힘의 회초리를 좀 드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뭐 배신자라는 이제 소리를 감수하고라도 나는 TK를 찾았다. 이제 한동훈 후보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TK의 마음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제가 소셜 미디어에 친구가 이 그림 좀 전에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 예. 그림을 올리면서 대구는 광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직격탄을 올리는 걸 봤는데요. 그게 뭐 지역을 어떤 비하한다기보다는 예. 사실은 그 지금까지 보면은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서진 전략이다라고 하면서 광주 묘역에 가서 무릎 꿇는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물론 추모도 직접 하기도 하죠. 예.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구 쪽에 와서 이와 같이 이제 지하철 참사에서 무릎 꿇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대구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밀어줄 사람은 충분히 밀어줬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감성팔이 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자초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구, 저 또한 뭐 대구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에 봤을 때는 마치 유승민 전 의원처럼 배신자 프레임에 굉장히 크게 갇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본인은 내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고 이 비상계엄을 반대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 아예 대통령 선거 자체가 없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원죄론으로 지금 응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와 같은 프레임을 이렇게 극복하고 보수에 나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다. 어제 그 사진을 개인적으로는 감성팔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TK에 다가가려는 그런 마음을 또 진심으로 받아주는 또 시민도 있을 거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동훈 후보를 만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잊어라. 차별화만이 성공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보수의 지지자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탄핵돼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금 거리를 두고 나경원 의원이 좀 거리를 두고 이거 굉장히 좀 어정쩡하고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생각들을 그대로 강하게 발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계엄을 반대하고 있고요. 특히 보수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있는 것이 다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소신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결국 국민을 설득하는 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비전 발표회를 열었는데요. 본인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정책보다는 이 장면이 좀 관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함께 보시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는데요. 어떤 기자님 손 들어주실까요? 예.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됐어. 네. 됐어. 네. 네. 아니, 왜 입퇴막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시는 게 어찌 질문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언론사의 질문만 회피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기자님. 언론사 이름 듣더니 바로 나가버렸거든요. 이른바 스트롱맨의 면모를 보여준 겁니까? 아니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도 비슷한 대선 과정에서 비슷한 모습 보인 것 같고. CNN이라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경기도 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어렵게 당선되고 나서 여론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저거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이렇게 본인이 내가 당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니까 그런 적 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딱 마이크를 빼면서 앞으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인터뷰하지 마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조금 더 폭넓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러한 모습이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사이다다 라고 하고 홍카콜라다라고 해서 지지층들은 상당히 지지를 보내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대선 후보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대표로 나온 것이 아니고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하는 당의 어떤 후보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어려운 질문을 해왔다 하더라도 좀 들어보주는 모습을 했으면 어떨까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도 좀 아쉽다는 평이신데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아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원래 그 모습들이잖아요. 좀 속 좁아 보이고. 저렇게 나가는 거는 저는 자주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도 저거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 예. 해가지고 MBC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강하게 밀어붙였었는데 그런 모습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다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웃으면서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싸늘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차기 대통령은 통합의 관점에서 서로를 좀 포용하는 모습들,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그런 정치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뭐 에피소드만 얘기하는 거는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세종 태평성대를 닦을 이방원이 되겠다. 이번엔 이방원을 내걸었습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 결국은 겁니까? 스트롱맨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른바 스트롱맨 시대,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푸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시진핑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강한 리더십 이런 부분에 부합할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예. 때에 어쨌든 보수로서 약간 무른 사람보다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치에 단단하게 쌓아왔던 홍준표란 그 이미지가 훨씬 더 내치라든가 외치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뭐 아까 같은 그런 그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만 핵심 가치,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 7공화국 이런 키워드를 굵직하게 돌직구를 날렸다는 점에서 역시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홍준표 후보의 역량을 보여준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오늘 미디어데이를 가졌는데요. 8명의 후보 조를 2개로 나눠서 토론회를 하는데 토론회를 어떻게 할지 조 편성을 했습니다. 의자 뺏기 방식으로 토론회 조를 선정했는데요. A조, B조 어떻게 나뉘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A조 청년 미래에 대해서 안철수, 김문수, 유정복, 양양자 후보가 토론회를 벌이게 됐습니다. B조 사회통합 주제로 토론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토론을 펼치게 됐습니다. A조와 B조, 이승우 변호사님. 어디가 시청률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B조가 높을 것 같은데요. 실은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많은 중도층의 국민들이 의아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경원 후보,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설전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리고 이제 검사였다, 뭐 황태자였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재미있어 보이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것도 좋은데 좀 정책과 비전이 좀 돋보여서 정말 뭔가 국민들께 좀 뇌리에 딱 박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을 좀 무능하다고 보는 프레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후보들이 좀 잘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탄핵 찬반 가지고 또 다투다가 끝나지 않을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동훈 후보 있는 조에 홍준표, 나경원 후보가 같이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그날 땀 좀 많이 흘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지난번 그 당대표 경선 같은 경우에도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 이 신경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열했고 지금 최근까지도 그 후유증이 있어서 두 분이 만나면서도 약간 서먹서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딱 봤을 때 B조가 흥행할 카드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고 다만 A조의 김문수 후보님이 A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사뭇 좀 어떻게 보면 그 관심이 있는데요. 특별히 보면 안철수 후보, 특히 김문수 후보는 앞서가는 반면에 지금 그 유정복 후보님이나 양양자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면은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 좀 밀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견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와 같은 집중적 견제를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막아낼지 A팀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게 관전평인 것 같은 거예요. 같고요. B조 사회통합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철우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입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이 짧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주 치열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감정 요소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1차적 승부가 사실상 2차 승부를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전장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8명의 토론회가 2조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4명의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상당히 좀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민주당 경선은 워낙에 일강 구도가 좀 굳어진 상황이죠. 이재명 후보 최근에 이미지 변신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함께하신 두 분 역량도 뛰어나시고 인품도 뛰어나신 분들이어서 함께 경쟁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이 역할을 맡게 되는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만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 만한 역량 있는 집권 세력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희망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이번 선거에 우리 민주당은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반드시 누가 되든 이겨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밀턴 프리드만 선택할 자유 그거 한 것밖에 안 읽었잖아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 그 말하기 참 그렇고 하여튼 자유의 이름으로 사실 자유와 방치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네, 어제는 저희가 이 시간에 이재명 후보가 폭삭 속아 수다보고 울었다 이 녹취를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미지 전략 어떤 게 핵심이고요? 민주당 지금 내부에선 반응이 어떤가요? 일단은 굉장히 안정감을 보여주는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뭐 이재명 대표가 되면 불안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특히 뭐 극우 쪽에서 많이 하는데 안정감을 할 수 있고 또 자꾸 정치 보복한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요. 실은 뭐 정치 보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금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통합과 경제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예. 이재명 대표도 지난 3년간 경제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압축 성장 3년간 정말 압축 성장해서 다시 경제를 회복하는데 좀 집중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집중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중도 잡기 전략, 이른바 본선 전략을 장시간 이렇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의 그 대결에서 보다 좀 유리한 입지는 분명하지 않은가 그런 또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미 그러한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도 현상이고 그것을 국민의힘 후보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집토끼는 결집돼 있기 때문에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 지도 밖으로 행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물론 토끼가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토끼는 방심하다가 거북이한테 따라잡힌 것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민주당 전략은 부자 몸살리기 전략, 1등 전략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컨버전, 디지털 전환 시대에 아날로그로 이렇게 감성으로 가다가 AI와 디지털 전략에 오히려 뒤집힌다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당내 경선에서는 워낙 앞서가고 사실상 이재명 추대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연 앞으로 본선에 갔을 때도 이런 식의 기조로 갈 것인지 그 뒤 후발주자인 국민의힘이 막상 코앞까지 쫓아간다고 할 때는 이런 이미지로 계속 갈 수 있을지 그 전략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충청 민심 잡기에 나선 것 같은데 집무실 세종에 하겠다. 이거는 뭐 당장은 아니고 임기 내에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그렇죠. 임기 예. 내에 세종 청사라든가 또는 대통령실, 집무실을 건립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금 솔직히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구 소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수도권에만 집중하고 있고 예. 또 이게 수도권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보면 인구 과밀이 돼서 삶은 풍요롭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방 분권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예. 민주당 정부는 항상 그랬습니다. 지방 분권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고 지방이 소멸하는 것은 막아야 되고 또 그렇게 굉장히 편안한 삶이 됐을 때 또 인구도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 5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세종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것도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 얘기는 어떻습니까? 당장은 용산에 갈 수도 있답니까? 아니면 용산은 절대 안 간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부적으로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는데요. 예. 용산은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또 청와대로 가려면 보안시설이 필요해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3의 장소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 나중에 문제이고 일단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되는 문제이니까 이재명 대표와 별도로 또 다른 팀들이 그것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 때마다 뭐
당선된다면 세종 간다는 얘기가 좀 반복적으로 나왔던 얘기 같기도 한데요. 홍준표 후보도 만약에 당선되면 청와대로 간다 그러고 용산을 간다 뭐 이런 부분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교통 정리가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용산으로 일단 들어가야죠. 예. 그런데 공약이란 게 빌공짜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꿈과 희망을 파는 것이 공약이기 때문에 여야 대권 후보 누구든 충천 민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거의 다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국회는 벌써 짓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 옮기는 것은 변론으로 그런 공약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냈을 뿐인 것이지 국민의힘도 미투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 저는 많이 높다고 봅니다. 예, 미투 전략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추후 어떤 공약이 나올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오늘 낮에는 24도에서 27도까지 올라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지난주처럼 요란하지는 않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낮에는 다소 덥겠군요? 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8도로 어제 아침보다 10도가량 높았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은 24도, 대구 25도, 광주 26도, 대전은 27도까지 오르며 6월 초인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이 1, 2도에 체감온도의 영하권이었던 일요일과 비교하면 나흘 만에 두 계절이 달라진 셈인데요. 이 기온을 끌어내렸던 상층 찬 공기가 빠져나가고 지금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2에서 6도가량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으니 감기 등 건강관리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불청객 황사도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그제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황사는 주로 대기 상층을 지나겠지만 일부는 지상에 떨어져 오늘과 내일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에 또 비 예보가 있던데요. 지난주처럼 요란하게 오는 건가요? 네, 이번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리긴 하겠지만 지난 주말처럼 요란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주에는 상층에 강한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내려오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요란한 비가 내렸는데요. 이번 주말은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성질이 다른 공기가 충돌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비가 내리는 거라 지난주처럼 심하지는 않겠습니다. 비는 토요일은 모레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강수량도 중부는 5에서 20mm, 남부에는 5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저녁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에는 비가 다소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곳곳에서는 일시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는 일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면서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보조금을 빌미로 대학 옥죄기에 나서자 대학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버드에 이어서 컬럼비아 대학도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반대 움직임이 전체 대학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선주 기자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정에 학생과 졸업생들이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학교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굴복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I'm an alum. There's thousands of alums who have signed petitions saying Harvard, stand up, follow the rule of law.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대학가를 휩쓴 이른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을 체포하고 참여 유학생들은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대학을 향해서는 행정부의 감시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정부의 강압적인 요구가 부당하다며 거부하자 보란듯이 3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삭감했습니다.
Why are the American taxpayers subsidizing a university that has billions of dollars in the bank already? And we certainly should not be funding a place where such grave anti-Semitism exists.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뿐 아니라 노스웨스턴 대학과 코넬 대학에도 각각 1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의 압박이 오히려 대학가 전체로 반발 움직임을 키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의 진원지였던 뉴욕의 컬럼비아대도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컬럼비아대 역시 4억 달러, 우리 돈 5,7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대학 지원금 삭감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연구 과제가 중단되고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잇따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풍성한 수치 인상적인 이 물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인형처럼 보이지만요, 화장실을 청소하는 변기 소리입니다. 지난 2019년 트럼프 1기 미중 무역 갈등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려고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물건인데요.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우리 돈으로 2,700원 정도입니다.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구매 인증 사진 공유가 유행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중국의 반미 정서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네, 미국의 한 쇼핑센터입니다. 한 아이가요, 지금 인형 뽑기 기계로 몸을 막 밀어넣고 있죠. 작은 체구로 기어이 이렇게 배출구를 통과해서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더니 안에 있던 인형들을 모조리 밖으로 꺼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형을 다 밖으로 꺼낸 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인형이 제대로 안 뽑혀서 화가 났던 걸까요? 이렇게 인형을 다 빼내고는 일행들과 쇼핑센터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부적절한 인형 뽑기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현재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이번엔 이집트 카이로 한 길거리입니다. 조련사가 묶인 당나귀에게 채찍질을 하고 있고요. 당나귀는 고통스러운지 연신 발길질을 합니다. 네, 이때 한 여성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조련사를 주먹으로 응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수의사였던 네덜란드 출신의 이 여성, 동물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채찍까지 빼앗고 쫓아가자 조련사가 이렇게 주랭랑을 쳤고요. 조련사로부터 고소까지 당했지만 수의사는 동물학대를 막아야 한다는 소식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최근 5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에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이 남성은 범행 다음 날 검거됐는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밝힌 범행 동기는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와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소송과 수사였습니다.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면서 모집한 조합원들로부터 사기 분양을 이유로 고소를 당해 빚을 지게 됐고 이후에 진행되는 민형사 소송으로 괴로웠다는 겁니다. 일가족이 살해된 현장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A씨의 메모가 이렇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 A씨의 이런 주장과 태도에 대해서 범죄 분석 전문가는 닥쳐오는 처벌을 피하려는 위장 심리가 반영됐다고 해석합니다. 또 범행 대상으로 이 가족을 택한 건 자신이 평소에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찰에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걸 회피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고민을 하다가 마치 가족 자살 뭐 이런 걸로 위장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죠. 자신의 범죄적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서 타인을 공격한 행위죠. 그런데 그 타인이 하필 자기가 쉽게 통제해왔던 가족들이라는 것이 특징을 가지는 범죄입니다. 네, 오늘로 살인과 전속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평소 가족과 불화나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업 현황과 채무 관계 등 이 범행 동기를 더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연예인들이 관찰 예능이나 개인 SNS로 사생활을 공개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죠. 팬들과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자택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나래가 예능 등을 통해 집 생활을 자주 공개해온 터라 이 집을 목표로 삼았던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문 터리범들은 그 몇 장면 봐도 어떤 보안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금방 압니다.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죠. 박나래 씨 자체가 사실은 위험했던 거죠. 그렇게 방송을 하면 안 됐죠. 경찰은 특정인을 노린 범행은 아니라고 봤지만 다른 연예인 사례처럼 범죄 노출 가능성이 큰 건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연예인들이 SNS에 게시 실수를 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모습을 공개했다가 구설에 오르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삭제해도 누군가 저장한 이미지나 영상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방송인 전현무와 가수 보아는 SNS 라이브 방송을 한 뒤 취중 대화와 박나래 관련 발언 논란으로 사과했습니다. 지난 13일 배우 남윤수는 성인용품 광고 게시물을 잘못 올렸다가 고개를 숙였고 앞서 배우 박성훈도 일본 성인물 표지를 게시한 뒤 차기 작품에서 하차까지 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만큼 유명 연예인의 리스크 관리는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What the hell happened to JD? Because he was just here. He must have gotten a call from China. President Zelensky supposedly. 네,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등을 의제로 올렸습니다. 본협상 전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큰 진전이 있다고 밝혔는데 다음 주 열릴 우리와의 관세 협상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뭐 협상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진전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걸까요? 표현 그대로 big progress라는 큰 진전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팩트 체크는 아직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것은 이번 협상은 일단 본협상 이전의 일종의 사전 협상입니다. 경제 고위 관료끼리의 만남인데 만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직접 등판한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급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서 온 대표는 아카자와 경제 재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낄 판이 아닌데 일단 본인이 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사전 협상 전에 일단 말씀드리면 50분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갔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장관이랑 통화가 됐는데 그만큼 다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상호간세 유예 기간이 90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처리해야 될 국가가 일단 70여 개 국가가 넘고 전체적으로는 90개 국가 정도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2주 정도 흘렀지만 소식이 단 하나도 없죠. 어디 하나 지금 타결됐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학적으로 하면 거의 하루에 한 국가씩은 이게 매조지를 해야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생각에는 가장 쉽다고 한 두 국가 일본과 한국을 일단 가장 앞세워서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이달 말에 일본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와 사전 협상하고 아마 이달 말에 일본과 한국 두 국가는 먼저 이 상호관세 관련한 좀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직접 등판해서 빠르게 진행하려고는 하는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죠. 이미 세계는 중국을 필두로 해서 트럼프 일기 때와는 좀 다른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협상에서 관세 그리고 방위비 패키지 딜을 이제 시사를 했는데요. 일본 측은 안보 의제는 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당황하는 눈치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의 테크닉이고 우리도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패키지 딜, 우리는 좀 약간 표현이 달라요. 원스톱 쇼핑.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트럼프 스스로가 나눈 건지 아니면 말 나온 대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원스톱 쇼핑이든 패키지들이든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 건 처결하지 않고 이거 주고받고 한 다음에 결론, 이제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도 일단은 뭐 기자들 앞에서는 갑자기 그 안보 관련한 분, 이제 주일 미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당혹스러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일본도 당연히 알죠. 그런데 마치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치고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본의 하나의 협상 기술을 우리도 좀 참조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우리는 막 지금 뭐 방위비 10배 올린다고 하니까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려고 막 하잖아요. 저는 그럴 필요 없이 막 10배 올리면 무슨 소리냐. 우리 바이든 때 다 이거 협상 끝난 걸 가지고 왜 꺼내야 되니까 우리도 약간 좀 이런 것도 좀 보이면서 내 딜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전 이번에 그 일본의 발언은 전형적인 하나의 언론 플레이였다. 뭐 방위비는 처음 듣는다 이런 것들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진전도 아니고 큰 진전이라고 한 거는 뭔가 마음에 드는 카드를 본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도 그 빅 프로그레스라는 게 또 하나의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번에 그 아카자와 경제재정상 끝나고 와서 트럼프와 무려 50분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관련 내용을 본인의 이제 일본의 컨트롤 타워 이시바 총리한테 전했겠죠. 그런 다음에 이시바 총리의 그 일본 기자 언론과의 대변이 나왔는데 이번에 일본과 미일 협상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두 사람 말이 완전히 다르죠. 큰 진전인데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걸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이건 다 일본이 받아주겠지라고 해서 큰 진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반면에 그걸 다 듣고 이제 경제재정상의 브리핑을 받은 이시바 총리는 이거는 이 딜이 안 되겠는데라고 해서 이거 쉽지가 않다. 좀 동상이몽격의 그런 미국과 일본의 상호관세 관련 협상의 사전 협상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와의 협상에서 원스톱 쇼핑, 뭐 방위비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에 있는 것들도 다 같이 들고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이미 통화를 좀 했었죠. 이제 그때 4가지 아젠다가 나왔고요.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상호 관세. 이제 한국에 대한 25%를 어떻게 하느냐는 그거 하나가 있고요. 잠시만요. 지금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정해서 발표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조정 방향과 향후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총장님과 학장님들께서는 의대생 복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고 그 결과 학생들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교육의 장으로 돌아온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각 대학의 총장님, 학장님,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복귀에 스승들은 진심으로 기뻐했고 국민들은 안도하였습니다. 아쉽게도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등록은 완료하였으나 수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의과대학을 운영하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서는 깊은 고심과 논의 끝에 복귀한 학생들이 교육을 충실히 이어가고 추가적인 복귀를 촉진하여 이미 시작된 의대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정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6학년도에 한하여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의학교육계와 정부가 그간 쌓아온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여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개혁도 협력하여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정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대 정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조정되었지만 2027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의학교육계의 뜻을 존중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 결단할 차례입니다. 학사 일정과 입시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젊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을 잃지 마시고 하루빨리 학업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업에 복귀한 후에 의료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내어주십시오. 존경하는 학부모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자녀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부디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학생 여러분,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할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사위원회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타 단과 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복귀하더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사 2호학번 분리교육의 경우 복귀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은 수련 과정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학생 여러분이 최대의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인력 양성 체계에도 심각한 부담을 야기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여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이 돌아온다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은 교육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매듭짓고 의료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계획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의총협 회장단인 양호봉 전북대 총장님께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수준과 거의 동일합니다.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교육의 장으로 돌아온 학생들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올해 학칙에 따라서 대학을 운영하며 더 이상의 특혜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학업으로의 완벽한 복귀를 좀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이 된 의정 갈등이 좀 봉합 수순을 밟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협상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전략이잖아요. 네. 미일 협상을 또 좀 보면서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앞서 일본도 패키지 딜, 우리는 원스톱 쇼핑. 아마 협상하는 패턴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골프에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 퍼팅할 때 이제 라이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앞 선수랑 비슷한 위치에 놓였을 때 좀 먼저 치게 될 경우에 뭐 라이를 읽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뭐 전형적으로 일본과 우리가 거의 유사합니다. 즉 일본도 내어줄게 방위비를 내어줘야 되고요. 대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요구받을 건 알래스카 이 가스관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라는 이제 이것으로 압축이 되고요. 네. 우리는 여기에 두 가지가 이제 한 가지가 더 붙는 게 조선이라는 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마 방위비를 얼만큼 올려줘야 될까?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우리는 또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를 얼마나 내줘야 될까? 여기 플러스 알파 우리는 조선을 도와주려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 카드를 가지고 이제 뭐 트럼프 표현대로 하면 원스톱 쇼핑에 돌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패키지랑 원스톱 차일까요? 아, 그러니까 그 왜 나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지. 근데 뭐 유사하겠죠. 근데 예. 알래스칸 가스관 프로젝트가 60조 이상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우리 보고 그거를 개발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60조, 뭐 그중에 일본이 얼마나 딜을 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우리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걸 보면서 아마 우리는 지금 뭐 10조 이상을 방위비를 증액한다라고 하니까 그걸 좀 깎을 수 있고 여기에 우리에게 부과된 25%의 상호관세율은 또 어떻게 깎고 그런데 우린 또 조선이라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안 도와주면 미국은 함정 수리도 못합니다. MRO라는 그 정도로 지금 조선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일본이 좀 앞을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미국도 이걸 보면은 아 일본 따라하고 한국이 하겠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동시에 막 추진할 수도 있어요. 예. 미국도. 그러니까 앞으로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 한미 협상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등판할지 또는 그 등판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여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등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한덕수 권한대행과 딜을 다 끝낼지 예. 아니면 새로운 컨트롤 타워까지 연장돼서 할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과연 뭐 어떤 후보가 또 앞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세 싸움이잖아요. 협상이라는 게.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막 쉽게 미국한테 굴복하는 모습은 누가 되든 보이지 않겠죠.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제 새로운 수장이 껄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빠르게 한덕수 권한대행과 좀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봐서 아마도 이번에 일본에도 직접 등판한 것처럼 뭐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리와의 협상에도 개입하지 않을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정치 일정이 어떤 변수가 될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리 중국하고 최근에 감정이 안 좋다 그래도 관세가 지금 뭐 수입품에 대해서는 245%요? 네. 이건 뭐 처음 들어보는 수치인데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전체 모든 품목은 아니고요. 예. 그 주사기 바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했는데 그게 이제 언급된 것들을 보고 중국은 바로 논평을 하면서 뭐 웃기는 코미디다. 이거 뭐 숫자 노름하느냐. 왜냐하면 관세라는 것은 100%가 넘어가면 200%를 때리던 300%를 때리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00원짜리 물건이라고 쳐봐요. 한 13,000원 정도면 아 내가 이거 너무 좋아서 산다. 예. 근데 이게 순간 관세 때문에 2만 원이 되면 그 소비자가 쉽게 손이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그 임계점은 이제 100% 넘어가면 뭐 미국이 높이든 중국이 높이든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245%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뭐 압박도 하고 예. 형식적으로 자국에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에게도 보여주려는 뭐 그런 의도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행태를 보면 일기 때와는 사뭇 다르고요. 뭐 시진핑 또 중국 학자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나의 편이다라는 입장이어서 굉장히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최근 2주간의 상황을 봤지만은 미국의 국채 시장 요동을 쳤거든요. 과연 미국 국채를 투매한 게 누구냐? 뭐
중국이냐, 일본이냐, 아니면 뭐 영국이냐는 썰, 캐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올 7월, 8월 경에 좀 미세 조정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채 금리가 솟구치고 미 국채 가격이 급락하니까 또 미국에서는 뭐 자기네가 베센트 장관이 봤더니 판국가 없던데, 그러니까 요번에 좀 뜨끔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좀 전략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계속 강으로만 나가서 써서 중국을 굴복시키고 압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오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트럼프의 이런 어떤 관세 정책이 사실 미국 국민들에게 더 손해를 입힌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한 번은 이제 임계점이 나와야 되고 트리거가 나와야 되고 마지노선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도 좀 곤혹스러운 게 이 정도도 좀 하고 트럼프도 시진핑은 나의 오랜 친구라고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구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전화해라 기다린다.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연인 간에도 그런 오퍼를 했을 때 뭐 싫다라든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뭐가 그 다음이 되잖아요.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는 등 많은 등 이제 오히려 애를 태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이미 관세가 200% 뭐 245%라고 품목까지 나왔는데 이걸 끊임없이 올릴 수는 없고요. 탈출 트리거를 하나를 찾아야 될 겁니다. 틱톡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어제 엔비디아를 또 하나 들고 나와서 요걸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아직까지 중국이 쉽사리 이 미국의 오퍼를 가지고 받아주지는 않는데 다만 어제 좀 블룸버그 통신에 나왔던 기사 한 줄이 좀 와닿던 게요. 중국이 쫙 막 뭐 웃기는 일이다, 뭐 예. 코미디다 뭐 얘기를 하다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한번 우리가 협상에 나아볼 생각은 예. 있다라는 이제 좀 묘한 말을 남겼거든요. 이제 거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앞서 클립에도 나왔지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뭐 중국 촌놈 발언도 하고 지금 엄청나게 중국 국민들도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존중하는 자세 그걸 이제 미국이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그걸 가지고 중국이 받을지 아니면은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굴복하는 거잖아요.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좀 강대강은 나가고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미중 간의 강대강 신경전도 그렇지만 관세 정책이 계속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당장 파월의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것 같은데요. 본인은 이제 개입하지 않겠다고는 하는데 그럼 미국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두 가지 의미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파월 풋 그래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때 만약 풋 옵션을 사두면은 수익도 얻고 해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거나 할 때 그 막아주는 끝판왕으로 등장하는 사람한테 이제 풋을 붙입니다. 트럼프 풋, 파월 예. 풋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 연설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비슷한 유사한 코멘트를 좀 기대했었는데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관세 수준이 예상 자기가 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 그래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부담이 된다. 예.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라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어서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건 또 코멘트고 1기 때를 돌아보면요. 미중이 언제 협상을 하냐. 한번 누구 하나가 어디 하나가 빠그러집니다. 이제 그때 협상 테이블에 앉고 예. 뭐 파월의 금리 인하 이 정도의 마무리가 아닐까 봅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네. 우리 금리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경기 침체 문제로 좀 인하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 동결됐거든요. 네. 어떤 배경일까요? 역시 뭐 트럼프 불확실성이죠. 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고 그나마 좀 기대했던 분들이 원달러 환율이 간밤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1,410원대까지 여기완주에서 떨어지면서 혹시 이걸 참조할까 했는데 2.75%로 동결을 했고요. 문제는 향후 전망이잖아요. 이게 시나리오를 좀 짜봐야 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연준은 5월, 6월, 7월 세 번의 FOMC 회의가 있어요. 5월은 아니더라도 6, 7 중에 한 번은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이제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있기는 있는데 힘듭니다. 왜냐? 그 다음 주가 조기 대선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5월에는 못하면 6월에는 금통위가 없고 예. 7월에 대한 설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력하지 않을까. 앞에 FOMC 답안지를 보고요. 이런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하늘빛이 잔뜩 흐립니다. 하지만 1시를 조금 넘긴 지금 기온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4.3도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이 정도면 5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입니다.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다시 떨어집니다. 입고 벗기 편한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하늘빛이 흐리지만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영서에는 5mm 미만의 요란한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오릅니다. 서울 24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되고요. 대전은 27도까지 오르는 등 일부 지역은 초여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하지만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인 모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대기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